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름을 맞아 팜스프링스의 트램웨이를 타고 올라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지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올라가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면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데 가서 먹는 컵라면 맛은 보통 집에서 먹는 것과 천지 차이가 나게 몇 배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 샌 하신토 산의 높이가 10,000피트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외웠던 한라산은 물론이고 백두산 높이보다 높은 3,000m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자연의 크기와 웅장함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보고 온 것에 비해 한층 더 거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듭니다.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토픽은 플로리다주의 중국인, 변화된 타이거 맘, 매직 존슨, 쇼핑몰의 역사, 그리고 No Reservations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점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적인 오피스 복귀죠. 이런 이유로 작년에 플로리다주의 템파에 사는 진 비안이라는 남성은 1시간 넘게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오피스 근방에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 감옥에 갈 확률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중국 난징 출신의 이 젊은 남성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이었는데 라면서 말을 하면서 쇼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31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비안 씨는 H-1B 비자, 워킹 비자죠. 이것으로 현재 미국에 12년째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임에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죠. 그런데 작년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 사인을 하고 주법이 되면서 영주권이 없는 중국 시민은 플로리다 주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불안함이 맴돌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해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는 더 이상 플로리다 주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합니다. 이런 법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 세계 최고 규모 경제국가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측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비안 씨는 플로리다주에서 생활을 재고려하게 만든다고 말했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비안 씨만은 아닙니다. 이 법은 플로리다주 상원 빌 264로 통하는데요. 작년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내용은 영주권이 없는 중국 시민은 플로리다 주 안에서 부동산 구입한 경우에 중범죄가 적용되고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기 연관됐던 이 집을 판 셀러나 부동산 에이전트도 법에 적용을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현재 플로리다주의 Asian American Alliance의 회장은 이 사람 이름은 에코 킹입니다. 이 킹 씨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현재 미국 시민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다른 종류 인간 취급을 받는다고 얘기했고요. 플로리다주에서 중국 사람들이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법은 SB 264 법에 의하면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시민 자격으로는 플로리다주 이 모든 군사시설에서 10마일 내에 어떤 부동산 구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중국인 대상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중국인은 무조건 플로리다 주 전체 어떤 부동산 구입도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디샌티스는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방침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법은 소송이 접수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 개 다른 주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정부의 소송을 건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파트너를 맺은 변호사 클레이 주 씨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에 맞서는 차원에 플로리다주는 무리할 정도의 정책을 펼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중국인 차별이고 체류 신분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 시민을 제대로 구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높은 이번 플로리다 주 법에 이 점점 강도가 가열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텐션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관심이 가는데요. 실제 이런 것이 통과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작년에 중국 정부가 띄운 스파이 풍선 발룬 뉴스에서 들으셨죠. 이것이 몬타나주에서 발견되고 미국 정부가 이것을 쏘아서 파괴시켰는데 스파이 목적을 띄운 풍선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풍선 안에는 베이징 정부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왔고요. 과연 이것이 발견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 풍선 안의 데이터를 모두 파괴시켰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선은 알래스카 상공을 넘어서요. 미국 상공에 들어왔고 캐나다를 거쳐 몬타나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이 풍선 발룬은 이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 차원에 떠다니면서 이 중국 정부가 컨트롤한다고 비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미국 농장 땅을 중국 소유가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미국 정부가 주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 내 35만 에이커의 농장과 비농장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상당수 미국 정치가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하면서 특히 미국 내 군사시설과 중요한 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주에서는 중국이 농장 땅 구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런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주지사가 앞장서면서 외국 투자에 대한 제재를 부르짖고요. 특히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 버지니아 주지사는 소셜미디어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은 위험한 적이다. 그들은 버지니아주의 농장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것은 절대적인 상식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스다코타주에서도요. 주 안에 많은 곳에 중국이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들은 주로 유독 공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 땅을 샀는데 이 노스다코타 주 안에는 공군 기지가 2군데 있고요. 또 중국 정부에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는 시설들이 많다는 주장입니다. 텍사스주도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적대국이 부동산 구입하는 것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47살의 수전 리 씨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수전 씨는 이번 주 법을 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면서요. 비안 씨와 마찬가지로 수전 씨도 작년에 집을 구입하려고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에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집 구입을 중단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녀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해도 중국인 얼굴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플로리다에 집을 사는 것은 중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앞에 말한 비안 씨는 이렇게 스파이란 단어가 붙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정치에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사람들 중 99.9%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플로리다 주에서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랜더들도요. 이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모기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말합니다. 이번 법은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이 많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비난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다른 많은 랜더들이 중국인 커스터머들을 회피하게 만들고 있어서 절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수 중국인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지금 이주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캘리포니아 주에는 이런 종류 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우리같이 아시안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아마도 이 타이거맘 영향을 입고 자랐을 확률이 높죠. 방과 후의 피아노 레슨, 영어 과외, 스포츠 활동 등 절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든 남는 시간에는 무엇이든 집어넣어서 하루 24시간 최대한 학업에 연관된 스케줄로 가득 찬 성장 과정을 말하죠. 여기 제니퍼 첸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의 한 여성이 됐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부모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모가 거는 기대는 엄청난데 이 플로리다 주의 클리어워러에서 자녀를 기르는 엄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반대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34살의 젊은 엄마인데요. 이제 3살 남짓한 딸을 보면서 아주 자유롭고 마음대로 뛰어놀고 야생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웃습니다. 어디고 다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니퍼 씨처럼 타이거맘 하에 성장한 X세대와 밀레니얼의 상당수의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이제는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부드럽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 타이거맘의 강도가 다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성장할 때 극도로 엄격한 분위기에 타이거맘 하에 거쳤던 스타일의 성장 과정을 거부하는 것이죠. 학교 성적과 성취에 모든 초점을 거는 것보다 아이가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이런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작용한 요소들을 보면 그들 자신이 성장 과정에 거의 투쟁 수준같이 겪었던 힘들었던 기억들, 또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요. 이민자 부모들이나 그전 세대들에 비해서 이제 그들은 한층 더 많은 특권이나 기회를 갖고 성장했다는 점, 또 집단주의와 그로 인해서 어른들이 모든 것을 알고 결정 내리는 이 동양 문화에서 조금씩 탈피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안 부모들의 자녀 교육, 이것은 널리 알려진 바죠. 우리도 자라서 익숙한데 철저하게 따르는 규율에 학교 성적이 최고로 요구되고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부모의 추천이 최고인 문화죠. 거기다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위가 자동적으로 부모에게 주어지는 공자사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민 가족에게는 미래의 사회적 위치나 재정적 안정이라는 것의 몇 배도 확대된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타이거맘이라는 이름까지 생겨났죠. 기억나십니까? 2011년 부모에 대한 이 자녀 교육 책을 내놓은 에이미 추아라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두 딸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이 바로 타이거맘을 부르면서 최고조의 강도의 양육 스타일을 말한 것이죠. 철저한 교율, 학교 숙제는 물론 다양한 과외 활동들, 또 다른 사람 집에서 잠자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미래 성공을 위한 것에만 집중된 방식이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중국식 방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때 당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는데요. 일부에서는 아이들에게 너무 잔인하다, 또 동양인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의견들이 폭발적이었죠. 그리고 상당수의 동양인들도 이 그녀의 이런 자녀 양육 방식을 약간 자랑하는 듯 들렸고, 동시에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건강에 이 영원히 상처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비난도 쇄도했습니다. 콜롬비아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는 말합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자신들이 부모가 되고 그들이 성장 시절에 견뎌야 했던 경험이나 정신적으로 절실히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지지 못한 다양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 결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전 세대 부모들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2023년 퓨 리서치 그룹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에이시안 아메리칸들 중 47%는 그들이 성장한 방법과 다르게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욕 퀸즈에 사는 39살의 코리안 아메리칸 앤젤라 임 씨가 있는데요. 앤젤라 씨는 6살짜리 아이를 공부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장려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물론 그녀 엔젤라 씨도 성장할 때 엄청난 집안 룰과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성장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그들 자신들이 부모가 된 타이거맘 하에 성장한 사람들, 물론 이들에게도 가족이란 큰 구조나 가족의 중요성은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한층 더 사랑의 의미가 담겨진 방법, 또 말로 표현하는 방법,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층 더 쉽게 터놓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고요. 아이들을 장려하는 것에 한층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요새 젊은 부모들은요, 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부모들도 이제 부드러운 젠틀 패ren팅 방법을 선호하게 변한 것입니다. 한층 더 따뜻하고 감정이 풍부하고 긍정적인 교육 방법이죠. 문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완전히 독단적으로 내리는 결정보다는 한층 더 아이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통하게 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정의 경우 이런 소위 미국화 면에 한층 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격한 아이 양육 방법을 주저하고 여기서 멀어지려는 것이 역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이민자 부모의 경우 이런 미국화가 다소 저조한 것도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거기다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경우 이 그전 부모들 세대들처럼 집안의 모든 중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아이의 개인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변한 것도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아시안 이민 역사가 이제 길죠. 근데 그 중에서도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가장 많이 이민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수의 아시안 국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어떤 곳은 전쟁을 막 겪었던 국가에서도 왔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이민 온 아시안들인 그때 당시 그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이 여파를 호소할 것도 마땅하지 않았고 그럴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새로 이민 온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영향을 준 것이죠. 이제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층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한층 도움을 많이 받죠. 동시에 그들의 부모들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엄마 아버지들이 타이거맘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수많은 아시안 가정에 그들의 정신적 건강과 안락함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가장 컸었다는 지적이죠. 오늘날 아이를 키우게 된 젊은층 부모들은 그들 부모들이 갖지 못했던 특권이나 다양한 기회 또 물질적으로 풍부함으로 이제 그들의 자녀를 한층 더 부드럽고 안락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제니퍼 씨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대학 문턱도 가보지 못한 분인데 오늘날 엄마가 된 제니퍼 씨를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어린 시절 모두 갖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푸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날 많은 다음 세대 에이시안 아메리칸 부모님들 한층 더 미국식된 밸런스 맞는 인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매직 존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름이 매직은 별명이고요. 이 원래 공식 이름은 얼빈 매직 존슨이죠. 지난 여름에 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의 농구 커리어 이후에 인생과 사업의 성공을 거두는데 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그가 오늘날 이룬 모든 것을 보고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농구 커리어 이후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된 데는 이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미시간주 랜싱에서 성장할 때 가장 큰 영향력 멘토였던 자신의 아버지 얼빈 존슨 시니어였고요. 두 번째는 레이커스의 구단주였던 닥터 제리 버스입니다. 닥터 버스는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본인에게 가르쳐주고 농구 바깥의 진짜 세상에 본인을 데리고 간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직 존슨이 프로 스포츠의 구단주가 되는데 첫걸음은 바로 1994년 레이커스와 이어지고요. 그리고 2012년 LA 다저스의 지분을 인수하고 2014년 WNBA LA 스파크스 그리고 2014년 역시 이 MLS 서커 팀이죠. LAFC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이 NFL 풋볼팀 워싱턴 커맨더스로 이어집니다. 사실 농구 커리어도 정말 화려하죠. NBA 커리어는 레이커스에서 5번 우승을 차지했고 NBA 최우수 선수상 MVP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미국 프로 스포츠의 구단주 파트 오너가 된 것인데 레이커스 제일 처음 샀던 레이커스의 지분은 지난 2010년 팔았습니다. 그 어떤 선수도 매직 존슨만큼 LA와 연관이 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LA 시장에 출마하면 매직 존슨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번 지나간 LA 시장 선거 기간 동안에도 릭 카루소, 캐런 베스 양측 모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주지사 출마하면 전화가 오고 하물며 요새는 다른 주에서 주지사로 출마하는 사람도 매직 존슨에게 전화가 오고 이제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들도 전화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LA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면 일단 매직 존슨에게 연락이 제일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이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매직 존슨은 그 특유의 웃음을 짓습니다. 작년 10월에 포브스지가 내놓은 것인데요. 매직 존슨이 역사상 4번째로 프로 운동선수로 빌리어네어가 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마이클 조던, 타이거 우즈,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에 이어서 4번째가 된 것인데 이 리스트에 조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이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앞에 3명은 너무나 친한 사이라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직 존슨이 소유한 자산 가치가 1.2 빌리언이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마이클 조던은 2014년 그리고 타이거 우즈는 2022년, 르브론 제임스 역시 2022년에 빌리어네어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비 브라이언도 5번째가 될 수 있었는데 지난 2020년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한 코비를 생각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빌리어네어 대열에 매직이 이렇게 오르는데 불리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그 이전 80년대 뛰었던 이유로 그때는 액수가 적었죠. 농구 커리어의 번 총 액수가 4천만 달러 정도였고요. 그리고 광고 수입으로도 1년에 300에서 400만 달러가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조던은 90년대 뛰면서 총 9,400만 달러를 벌었고 인도스먼트로 이것만으로도 24억 달러, 빌리언 달러가 넘어갔죠. 또 타이거 우즈나 르브론 제임스는 아직도 현역 선수라는 점이 큰 차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 인터뷰에서 매직 존슨은 많은 것을 레이커스의 구단주 닥터 버스에게 빚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인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추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 닥터 버스나 나의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64살입니다. 매직 존슨은 어린 시절 NBA에서 농구를 뛰고 언젠가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뛰고 있는 농구 선수들에게 농구 커리어가 끝난 이후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그때 선수 시절 뛸 때는 스포츠팀 구단주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는 데는 절대 나 혼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을 하면서요. 모든 것이 또다시 내 아버지 얼빈 시니어와 닥터 버스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가 걸을 길을 다 닦아 놓아 주었다고 감사의 마음은 한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작년 NFL의 워싱턴 커맨더스의 구단주가 되었을 때 1999년부터 팀을 소유해온 댄 스나이더에게서 기록적인 액수 60억 달러의 인수를 했죠. 물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레이커스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크지만 최고 인기 프로 스포츠인 NFL의 구단주라는 것은 한 번씩 꿈인가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면서 당시 내 꿈은 NBA에서 농구 선수였는데 제일 먼저 레이커스 일부를 소유하게 해준 닥터 버스 덕분에 구단주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이커스 구단주 시절 닥터 버스는 비즈니스에 대한 가르침을 다 해주었고요. 구단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이것은 본인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게 열어준 것이다 말을 합니다. 작년에 워싱턴 커맨더스의 구단주가 되었을 때 모든 흑인 커뮤니티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면에서 많은 승리를 이루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아직도 변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 NFL 풋볼 안에는 여전히 흑인 코치들이 숫자가 택도 없이 부족하고요. 구단을 이끄는 간부급 흑인 숫자는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지적을 한 것이죠. 또 2010년 이후 마이클 조던이 NBA 샬럿 호넷의 머지오리티 구단주가 되면서 매직은 깊이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때 프로 구단의 구단주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스포츠에서 이룬 모든 성과며 수많은 트로피 중에서도 커맨더스의 구단주 일부가 된 것이 본인 인생의 가장 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NFL에 흑인 구단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을 비롯해서 덴버 브론코스의 마이너리티 오너들인 멜로디 홉슨 그리고 컨돌리자 라이스야말로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눈물도 약간 보인 매직은 이번 구단주 기회는 정말 큰 의미를 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장벽, 베리어라는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의미는 크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엄청난 행운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기회를 최대한 동원해서 나와 내 가족만이 절대 아니고 모든 흑인들에게 흑인도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온라인 쇼핑이 워낙 빠르게 앞질러가면서 이 전통적인 쇼핑몰의 예전 영광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쇼핑몰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실제로 195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타운의 한 중심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창문의 진열대에 마련된 다양한 조그만 스토어에서 쇼핑객이 몰려서 쇼핑을 하곤 했었죠. 그러다가 1956년 쇼핑 경험에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쇼핑 포맷이 등장하면서 한 곳에 모든 메인 스트리트 스토어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박스 모양의 실내몰이 등장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곳의 특이한 점은 창문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몰의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창문 없는 쇼핑몰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상당히 혁명적인 것이었는데요. 이 모든 디테일까지 다 고려되었고 이런 디자인에는 몰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도 최소화하고 동시에 몰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출 액수를 최대한 지출할지 이것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된 것입니다. 실내의 인공 조명을 의도적으로 환하게 조절하면서
마치 대낮 같은 환경과 분위기를 자아냈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커스터머들이 긴 시간 동안 몰에 머물게 만들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더 높은 액수를 쓰게 만드는 것이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창문이 없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창문이 없고 벽으로 둘러져 있는 건물 구성은 소매업소에 더 많은 공간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진열대 숫자에 주어진 면적의 최대의 숫자의 물건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거기다 창문이 없는 이유로 이 결과 중 또 하나는 커스터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역할도 했습니다. 바깥에 비가 오는지 폭풍이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창문이 없는 실내 환경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소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시간에 제한 없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몰과 스토어에 집중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56년 최초의 실내 몰이 생겼는데요. 바로 미니애폴리스의 The Southdale Center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실내 몰의 표본이 된 것이죠. 잘 조절된 기온과 실내 환경으로 1년 내내 오픈되고요. 이런 몰은 이어서 전국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20만 스퀘어풋의 거대한 실내 몰의 디자이너는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빅터 그루엔. 이 사람은 현재 몰 디자인의 선구자 파이오니어로 통하고요. 현재 그루인 어소시에이트로 커지면서 현재도 LA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190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난 유태인입니다. 그러다 1938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하면서 38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와서 뉴욕에 이민을 오죠. 그때 당시 미국 건축은 클래식 패턴에서 유럽 현대화 쪽으로 변해가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오면서 디자인 분야는 다양한 스토어 디자인으로 변해갔는데요. 그리고 처음 디자인한 백화점이 밀리론이라는 것인데 1949년 바로 LA 공항 근처 웨스체스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몰 디자인은 별로 인기를 모으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몰이 너무 큰 데다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결국 디트로이트 지역에 문을 연 노스랜드 쇼핑센터가 이 위가 공중으로 뻥 뚫린 오픈 에어 몰을 선보인 것입니다. 100만 스퀘어풋 몰 안에 소매업소들이 수도 없이 들어서고요. 8,000대 파킹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테라스, 연못들, 조각품, 식당들이 들어서면서 쇼핑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것이죠. 그러다 결국 사우스데일 센터야말로 완전히 실내 몰이 선보인 것입니다. 거기다 디자인한 몰로 들어가는 순간 밝게 비춰지는 환한 스토어들이나 카페, 멋있는 미술작품 등 사람들이 놀라움에 입이 벌어지게 만드는 것을 추구했던 것이죠. 또 몰 한가운데 위치에는 커다란 분수대가 있고 밝은 스카이라이트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양한 식물과 음악을 곁들이면서 누구나 환영한다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보통 몰의 디자인은 우리도 흔히 보듯이 T자나 혹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고요. 그 맨 끝에 있는 앵커 테넌트들이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T 모양의 몰 안을 지나다 보면 모든 스토어들이 눈에 쉽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 소비자에게 스토어들이 마치 다가오는 느낌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몰은 모든 풍경, 랜드스케이프이 실내 있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보통 도심지에서 빌딩을 짓는데 외곽에 필요로 하는 건축 에너지가 모두 실내에 집중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몰은 물건을 팔게 만드는 기계라는 셀링 머신이라는 표현도 나온 것입니다. 실제 1950년대 등장한 최초 몰에는 바깥쪽에서 보는 건축이 어느 정도는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몰 주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몰 바깥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고요. 외부에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다 몰을 디자인하는 면에 이 앞에 말한 대로 창문이 없으면서 경비가 한층 적게 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어 컨디셔너와 히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되면서 사실 운영 경비 중 유틸리티가 큰 비중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내 이렇게 막힌 실내 몰은 1122개 정도 되는데 이 숫자는 15년 전 1400개가 넘어가던 것에서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기간 동안 최근에 지어지는 몰도 여전히 그루온 씨의 블루프린트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성인 중에 54%가 쇼핑몰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몰에 들린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평균 $300 조금 넘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70%가 Z세대이고요. 66%는 밀레니얼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몰의 문화도 요새는 상당히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쇼핑이 최고 이유였다면 이제는 가족 전체가 들어가 즐기는 장소로 변해갔죠. 이제는 쇼핑은 물론이고 쇼핑뿐만 아니라 식당, 극장에서 영화 관람, 미니 골프를 즐기기도 하고 어떤 곳은 피클볼 코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쇼핑몰 역사는 70여 년이 되지만 이제 몰의 문화도 크게 변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식당업계에 유명했던 이름 중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요리사 셰프죠. 앤토니 보르데인 기억하실 텐데요. 9년 동안 인기가 높았던 그의 쇼 이름도 No Reservations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실제 식당 갈 때 예약을 꼭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셰프이기 때문에 어떤 식당을 가도 환영을 받을 만한데 늘 예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앤토니 보르데인은 모든 것이 철저히 정리되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배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마지막 순간에 식당에 전화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예약 늘 하고 예약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식당계에 이상한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예약, 이 레저베이션 받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당은 특별한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로컬 피자 스토어나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이나 모든 캐테고리 식당들이 예약받는 것을 중단하고 거부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물론 다양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 알고 보면 예약한 사람들이 제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식당 예약 전문인 오픈 테이블이라고 들어보셨죠? 오픈 테이블에 의하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식당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거의 30%에 달합니다. 또 거기다 예약 시간에 나타나긴 하는데 늦게 나타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데 식당 측에서는 예약에 나타나지 않는 이 missed reservation 또는 no-show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액이 상당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팬데믹 이후에 안간힘을 쓰면서 회복하려는 식당계의 회복을 몇 배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죠. 지난 2006년 문을 연 필라델피아 지역에 인기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약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상당히 포근한 식당인데 이름이 Chip Roman's Blackfish 레스토랑인데 이 식당도 사실 팬데믹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어려움을 이겨낸 식당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고전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런 노쇼 사람들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 많은 블랙피쉬 식당 같은 곳은요.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로 재정적인 피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오픈 테이블이 내놓은 데이터를 또 하나 보면 작년에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은 비율이 앞에 말한 대로 정확히는 29%입니다. 거의 30%에 달하고 있죠. 사실 식당 주인들은 최고 중점이 커스터머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약한 커스터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들이 표현이 재밌는데요. 마치 데이트 나갔다 뺨 얻어맞는 기분이라고 너무 쓰라리고 좌절감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면도 그렇지만 당장 재정적인 피해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속적인 피해는 모든 곳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예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나 하나겠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 식당 중에 20%는 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또 한 식당이 있는데요. 커스터머를 숫자로 나누면서 이 숫자를 보여줬는데 커스터머 한 사람당 평균 $55 정도 쓰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지난 토요일 중 총 70명이 앉을 수 있는 식당에 17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24.3%가 노쇼인 셈이죠. 4명이 앉을 예약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장 $250에서 $300 손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수익 마진이 적기로 유명한 식당 비즈니스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결과이죠. 이런 피해는 식당만 겪는 것을 넘어서요. 다양한 물건을 대는 공급처에도 미치게 됩니다. 로컬 파머들에게 들어가는 줄어드는 오더가 생길 것이고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또 식당 직원들의 보수도 줄어들게 영향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식당 차원의 노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데 가격대가 아주 높은 식당의 경우 예약 당시 아예 크레딧 카드를 요구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런 결과는 예약 자체 숫자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명 이상 되는 예약을 하는 경우 노쇼일 경우 한 사람당 $10라는 조건도 이용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 요새 많은 식당들이 예약받는 것 자체를 없애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기가 많고 바쁜 식당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피해는 더 큽니다. 유명하다 보니까 예약 없이 입구 앞에 길게 늘어선 커스터머들의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약이 잡혀 있거나 또는 예약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빈 테이블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거기다 예약에 오는 일행들이 모두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보면 이것 역시 모든 식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예약제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식당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테이블 도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숫자의 커스터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예약을 받고 전화 받고 어느 정도 매니지해야 되는 스텝진이 묶여야 하는 부담도 덜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부 식당에서는 오는 커스터머들에게 한결더 좋은 서비스를 약속하면서 예약 제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식당도 있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쇼 피를 매기기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예약한 커스터머들이 제때 나타나는 것을 중요시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방법은 단순히 몇 달러 수준을 넘습니다. 영국 식당 예약을 담당하는 마이즈라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식당 예약을 하는데 한 사람당 $63 해당하는 액수를 디파짓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몇 달러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다 식당 테이블이 아니고 이 완전히 독방, 이 프라이빗 룸을 예약할 때는 한 사람당 $150를 매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식당 예약에 제대로 나타나면 이 액수는 음식 가격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걸어서 캔슬을 시도하는 경우 디파짓은 다 날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돈 디파짓으로 예약 숫자가 줄어들 우려도 있지만 이 상대로 이 식당이 겪어야 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겠죠. 이런 현실에 물론 여전히 수많은 식당들이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스터머들인 우리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만약 일이 생겼다면 식당에 절대 빨리 알려서 캔슬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식당들이 예약제 전체를 없애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거나 늦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30%에 달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나 하나인데 별 문제 아니겠지 할 수 있지만 식당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여파가 미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됩니다.
식당에게는 맡아놓은 자리에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큰 차질이 생기고 생산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니 예약제를 완전히 없애고 들어오는 대로 손님을 맞이하는 편이 한층 테이블을 돌리는데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식당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예약을 없애지는 않지만 대신 디파짓을 받고 예약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식당 예약을 하고 나면 절대 책임감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